평생을 헌신한 아들이 효도 여행이라며 저를 차에 태워버리러 갔습니다. 며칠 전 아들은 제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세금 줄여서 제가 나중에 몇 배로 효도할게요. 저는 아들의 말만 믿고 제 모든 것이 담긴 도장을 찍어 주었지요. 하지만 도착한 곳은 낯선 요양원이었고 아들은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설상가상으로 원장은 제게 통보하더군요. 아드님이 석 달째 요양비를 안 내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방 빼셔야 해요. 모든 희망을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때 한 젊은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30년 전에 주신 국밥 참 따뜻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랑은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시장 좌판에서 먼지 마셔가며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대기업 부장 명함을 내미는 아들 6만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그런 제게 아들이 어느 날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제가 좋은 거 가져왔어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히 사셔야죠. 뭔데 그러냐, 우리 아들. 어미는 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다. 제 말에 민준이는 손을 내저으며 제 앞에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까막눈인 제 눈에는 그저 개미 같은 글씨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재산세 줄여드리는 서류인데 좀 복잡해요. 잠시 제 앞으로 해놓으면 세금도 아끼고 제가 이 돈으로 사업해서 나중에 몇 배로 불려 효도할게요. 똑똑한 아들이 그렇다 하니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에 의심이 가당키나 한가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니 우리 아들이 알아서 다 해라. 저는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평생을, 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쥐어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외출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더군요. 어머니, 맨날 시장 일만 하셔서 힘드셨죠? 오늘 제가 공기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어미 생각도 다 해주고. 오랜만에 나들이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아들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가고 아들이 들려주는 회사 자랑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차는 자꾸만 낯선 길로 접어들더군요. 시끌벅적한 도심을 벗어나 외진 산길로 한참을 달리자 제 마음속에 슬며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아, 어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 식당이라도 있는 게냐?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은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붙은 병원처럼 하얗고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여긴 왜? 이게 무슨? 제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가방을 빼앗아 낯선 직원에게 건네고는 그대로 차에 올라타려 했습니다. 민준아, 안 된다. 엄마랑 같이 가야지. 민준아. 제가 절규하며 아들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사라졌고 제 앞에서는 무거운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철문을 붙잡고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산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의 칼날은
그렇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베어버렸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잿빛으로 시작해서 잿빛으로 끝났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 너머의 세상은 늘 흐릿하게만 보였지요.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곳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들이 바빠서 그럴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공중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아들은 끝내 받지 않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그 목소리는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세상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밧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너클 놓고 지내던 어느 날 간호사가 저를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원장은 안경 너머로 저를 훑어보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더군요. 박순자 어르신 앉으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원장님? 원장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벌써 석 달째 요양비를 안 내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걸어봐도 연락이 안 되고요. 네, 그럴 리가. 우리 민준이가 제가 어떻게든 연락해 보겠습니다. 제 변명에도 원장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방을 빼셔야 합니다. 방을 빼라니요. 제 평생을 바쳐 마련했던 집도 가게도 전부 아들 손에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 차가운 방 한 칸마저 저를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방의 박할머니가 아들의 팔에 붙들려 짐 가방과 함께 끌려 나오고 있더군요. 제발 하루만 더 있게 해주게. 내가 갈 데가 없다, 아들아. 아, 어머니 좀.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아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운 듯 늙은 어미의 애원을 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곧 닥쳐올 제 미래라는 것을 깨닫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아주 먼 옛날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시장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은 30년 전의 겨울이었습니다. 때국물이 흐르는 얇은 옷을 입은 계집아이 하나가 굶주린 배를 붙잡고 시장 바닥을 헤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아이를 더러운 것 취급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어 아이를 제 국밥 좌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지요. 아이는 허겁지겁 국밥을 비워냈고 그 까맣고 커다란 눈망울에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왜 하필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바로 오늘 이토록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일까요? 잊고 있던 작은 온정의 기억은 제 서러운 신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원장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힌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밥숟가락을 들 힘도 창밖을 내다볼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억지로 떠먹이는 죽은 아무런 맛도 없이 그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가 밤이 되면 눈물과 함께 도로 흘러나왔지요. 그래, 이렇게 말라 죽는 거다. 내 팔자가 그렇지. 아들의 얼굴도 요양원의 천장도 모든 것이 흐릿해지는 와중에 그저 눈을 감고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변호사님이라는데 꼭 뵙겠다고 하시네요. 변호사. 그 세 글자는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이 지옥에서마저 쫓아내려고
법까지 동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버리려는 아들의 악랄함에 꺼져가던 분노가 다시 한번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필요 없어. 당장 돌아가라고 해. 그놈이 보낸 게 뻔하지. 이 늙은이 목숨마저 끊으러 보냈느냐. 제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거부에도 불구하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똑똑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는 저를 향한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연민 어린 눈빛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말 못 들었어? 당장 나가. 썩 꺼지란 말이다. 너희 같은 것들한테 줄 건 내 눈물 한 방울도 없다. 제가 앙상한 손을 휘저으며 악을 쓰자 여자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서지 않고 제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발치 앞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그 돌발적인 행동에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여자는 제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는 울음을 삼키며 나지막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갈 깔린 시장 바닥, 비릿한 생선 냄새, 맵싸한 고춧가루 냄새가 뒤섞여 있던 곳. 뜬금없는 말에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서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팔고 계셨어요. 그 뚝배기 한쪽 귀퉁이가 조금 이가 빠져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전 닳고 닳아 이가 빠진 제 뚝배기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여자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주신 국밥 참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을 뒤덮고 있던 잿빛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차 있던 제 눈빛이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국밥 참 따뜻했습니다. 여자의 그 한마디는 제 얼어붙었던 세상에 피어난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당한 배신이 너무도 깊었던 탓일까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 또한 아들이 꾸며낸 또 다른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너는 대체 누구인데 내 뚝배기를 아는 것이야. 제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도 번듯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똑 부러져 보이는 말투. 30년 전 굶주린 배를 붙잡고 남의 눈치를 보던 그 깡마른 계집아이와는 어느 구석 하나 닮은 데가 없었습니다. 제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었는지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게 당연해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면서 여자는 핸드백 안에서 비단 손수건에 곱게 싼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손수건이 펼쳐지는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래고 군데군데 흠집이 난 낡은 플라스틱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나비 한 마리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앉아있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여자아이는 이런 거 하나쯤 머리에 꽂아야 예쁘다고 어머니께서 제 머리에 꽂아주셨잖아요. 여자는 그 낡은 머리핀을 제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차갑고 맨들맨들한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시장 좌판에서 그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주며 여자아이는 이런 거 하나쯤 머리에 꽂아야 예쁘지 하고 무심코 말하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서툰 솜씨에 머리핀은 자꾸만 삐뚤어졌지만 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 기억과 함께 제 눈을 가리고 있던 절망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저는 손안의 머리핀과 눈앞의 여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굶주렸던 소녀의 얼굴과 성공한 변호사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서윤이 우리 서윤이 맞구나.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여자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이렇게 컸어. 이렇게나 곱게 자랐구나. 내 딸.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제 등 뒤를 감싸 안은 서윤이의 팔은 단단했고 그 아이의 어깨에 기대어 저는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삭막했던 병실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두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뒤 서윤이는 제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아니다, 와준 것만으로도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가. 제 말에 서윤이의 눈빛이 슬픔에서 강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제 두 손을 굳게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의 억울함, 그 인간이 어머니께 저지른 모든 짓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되갚아 줄게요. 제가 어머니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되어 드릴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 아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하고 믿음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가장 눈부신 희망을 만났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아준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며 누워있던 몸에 희미하게나마 힘이 돌아왔고 잿빛이던 세상이 조금씩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제가 살아서 나가야 할 쇠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죠. 챙기실 짐 있으세요? 짐이랄 게 뭐 있겠니? 그놈이 쥐어준 옷가지 몇 개가 전부인 것을.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 단단한 심지가 박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부축을 받아 몇 달 만에 제 손으로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짐을 싸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302호 할머니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박순자라는 제 이름을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지요. 짐을 챙겨 나온 우리는 곧장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냥 도망치듯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원장은 저희를 기다렸다는 듯 팔짱을 낀 채 비딱하게 앉아 있더군요. 어머, 나가시게요? 밀린 요양비는 해결하셨나 보죠? 원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그 돈은 제 아들이 갚아야 할 돈이지요. 제 말에 원장은 코웃음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드님은 연락도 안 되는데 어르신이 돈도 없이 어딜 가시려고요? 이 문 밖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서윤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명함 한 장을 원장의 책상 위로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법무법인 청명의 이서윤 변호사입니다. 원장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밀린 요양비 문제는 앞으로 법정에서 이야기하시죠. 저희가 접수할 불법 감금 및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한 소장과 함께요. 서윤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지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이요? 보호자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퇴소를 겁박하고 어르신의 외부 통신을 제한한 것도 규정입니까? 그 규정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지는 법정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윤이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제 팔을 이끌고 몸을 돌렸습니다. 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희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늘 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던 직원들은 누구 하나 저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마침내 저를 가두었던 무거운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바깥 세상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습니다.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달고 시원했습니다. 꺼져가던 제 심장 속에서 희망이라는 불씨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서윤이는 곧장 저를 따뜻한 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달 만에 먹는 집밥 같은 음식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은행에 가서 남은 게 얼마나 있는지 전부 확인해 봐야 해요. 괜찮다 괜찮고 말고 우리 민준이가 설마 전부 다 가져가진 않았을 게다. 저는 애써 제 자신을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야속하긴 했지만 어미의 남은 평생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만큼 모질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사업에 보태 쓰려고 그런 거겠지. 내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댔을 리는 없어.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곧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번잡한 거리는 어지러웠고 은행 안의 수많은 사람들과 소음은 저를 더욱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아들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돈이 남아있기를. 제 평생이 담긴 그 통장에 제 마지막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저희 번호가 불리고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거 잔액 좀 확인해 주시오. 네, 어르신. 신분증도 같이 주시겠어요? 저는 주름진 손으로 낡은 통장과 신분증을 젊은 은행원에게 건넸습니다. 은행원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 통장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소란스럽게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던 은행원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기를 주저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 어르신 이 계좌는 몇 달 전에 해지되셨는데요. 해지? 그럴 리가. 내 허락도 없이 통장을 어떻게 해.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은행원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위임장 가지고 아드님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습니다. 잔고는 그날 전액 인출되셨고요. 은행원은 마지막 거래 내역이 찍힌 통장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찍힌 날짜는 제가 아들에게 도장을 찍어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숫자, 잔고 영원.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제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서 미끄러진 통장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서윤이가 저를 부축하며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놈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서윤이는 저를 의자에 겨우 앉히고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차가운 눈으로 한참이나 내려다보더군요. 그러고는 그 통장을 수건으로 닦아내듯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담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들의 죄를 증명할 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확인됐어요. 슬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그놈이 남긴 가장 확실한 범죄의 증거예요. 이제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서윤이의 단단한 목소리가 제 텅 비어버린 마음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며칠 동안 저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통장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힘들었지요. 그런 제게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갈 시간이에요. 서윤아, 꼭 가봐야 하는 것이냐? 내 돈으로 저런 곳에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제 나약한 말에 서윤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어요, 어머니. 저놈이 어머니의 피눈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해요. 그게 분노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서윤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제 슬픔을 단단한 분노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서윤이가 알아낸 아들의 새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차는 제가 평생 가본 적도 없는 휘황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한 강남의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건물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편에 차를 세우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주차를 하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낯선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아들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좋은지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제 평생의 눈물이 저들의 웃음과 사치가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가 미리 주문해둔 과일 바구니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이는 배달원에게 넉넉한 팁을 쥐어주고는 제가 대신 배달을 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배달원의 조끼를 걸치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아들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아까 그 젊은 여자가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뭐예요? 과일 배달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말하더군요. 아, 그냥 거기 두고 가요.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허리를 짚으며 비틀거리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가씨, 이것만 안으로 좀 들여놔 주시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넓은 거실은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차려진 궁전과도 같았습니다. 벽에는 이름 모를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소파 위에는 명품 가방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 구석, 제가 시집올 때 친정 어머니가 눈물로 마련해 주신 낡은 자개장이었습니다. 제게는 어머니의 유품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그런데 아들놈은 그 자개장 위에 값비싼 양주병들을 늘어놓고 심지어는 재떨이까지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자개장 위로 떨어진 담뱃재가 고왔던 나전칠기를 시커멓게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슬픔과 회한은 사라지고 차갑고 시퍼런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저의 젊은 날이었으며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아들은 돈뿐만 아니라 제 인생과 영혼까지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괴물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아들의 집에 다녀온 뒤 제 안의 슬픔은 단단한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지요. 서윤이는 저를 자신의 법률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수많은 법률 서적들이 꽂힌 책장을 보니 제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이는 그런 저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저희는 반격을 시작할 거예요. 먼저 아드님이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싹 묶어둘 겁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냐? 내 돈을 가져간 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제 답답한 물음에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원에 가압류라는 걸 신청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통장 내역과 그놈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증거로 제출해서 법의 이름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저희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서윤이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게도 무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는 맨손으로 울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꺼져 있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아들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약혼녀의 손을 잡고 번쩍이는 외제차 매장을 찾았더군요. 자기야, 정말 이 차 사주는 거야? 너무 멋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들은 가장 비싼 스포츠카 앞에 서서 거만하게 말하며 직원을 불렀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일시불이요. 이 카드로. 아들은 지갑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뽐내듯 건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사장님 죄송하지만 카드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한도 초과일 리 없는데. 다시 해보세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다시 해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용 불가라고 뜹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고 약혼녀의 표정도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매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들은 은행 VIP 센터에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카드가 왜 전부 정지된 거냐고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방금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모든 은행 계좌와 부동산의 가압류가 신청되어 자산이 전부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법원 가압류라는 단어에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돈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놈은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전화기를 벽에 집어 던져 각살냈다고 합니다. 제 피눈물로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재산을 묶어두고 나니 잠시나마 속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는 기뻐하기는커녕 더욱 어두운 얼굴로 서류 더미만 파고들더군요. 서윤아,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힘든 게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드님 사업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정상적인 투자 회사가 아니에요. 어머님 한 분만 당하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윤이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 돈까지 설마 내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말이냐? 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페르나일 수는 있어도 얼굴도 모르는 남의 돈까지 등쳐먹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서윤이의 표정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는 제 손을 이끌고 동네 허름한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곳 게시판에 투자 사기 피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작은 벽보를 붙였습니다. 변호사님이 좋은 일 하시네요. 요즘 자식보다 낫다며 이상한 데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돈 날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복지관 직원의 말이 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한편에 작은 책상 하나를 놓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윤이가 오해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한 할머니가 문틈으로 머뭇거리며 안을 들여다보더니 용기를 내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2명의 할머니가 더 들어오셨지요. 세 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낡은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자식들 몰래 쌈짓돈 모아둔 걸 홀라당 날렸지 뭡니까?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할머님. 어떻게 된 일이세요? 서윤이의 차분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훤칠하게 생긴 젊은 총각이었어. 어찌나 싹싹하고 말을 잘하는지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 원금은 절대 보장된다고 해서. 맞아. 우리 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더라니까. 그래서 늙은이들이 다 속아 넘어간 거야.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이 맞장구를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수법이, 그 약속이 제 아들이 제게 했던 말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계약서들을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서윤이의 말에 할머니들은 품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건넸습니다. 서윤이는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이내 굳은 표정으로 서류들을 돌려 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계약서 맨 밑에 적힌 선명한 세 글자였습니다. 담당자 박민준. 모든 계약서의 이름이 제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은 페르나를 넘어 힘없고 약한 늙은이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앗아가는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옆에서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며 서럽게 울고 있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이 바로 제 눈물이었고 그 한숨이 바로 제 한숨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 우지 마세요.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흐느끼는 할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내 아들놈 죄는 이 어미가 나서서 전부 갚게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고 온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보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서윤이 역시 사무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의 눈물과 한숨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진술서들이었지요. 서윤이는 그 무게에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면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머리핀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 낡은 머리핀은 서윤이를 30년 전 매서운 겨울의 어느 날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간은 과거로 흘러 왁자지껄한 시장의 뒷골목. 고아였던 어린 서윤이는 심부름을 해주고 받은 동전 몇 푼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불량배 몇몇이 서윤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꼬맹이. 돈 좀 있냐? 삥 뜯으러 왔다. 없어요. 방금 떡 사 먹어서 다 썼어요. 거짓말. 이리 안 내놔. 불량배들은 서윤이를 밀치고 발로 차며 그 작은 손에 쥔 동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서러움과 공포에 서윤이가 눈을 질끈 감았을 때 하늘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려? 다들 이리 못 와? 저였습니다. 저는 국밥을 푸던 커다란 국자를 든 채 성난 어미소처럼 달려와 서윤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줌마가 뭔데요? 이 아이에게 손 떼면 나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썩 꺼지지 못해? 제 기세에 눌린 불량배들은 욕을 짓거리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서윤이의 먼지를 털어주고 아이의 손을 잡고 제 국밥 좌판으로 데려왔습니다. 많이 놀랐지? 어서 먹어라.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세상의 냉대와 멸시에 익숙했던 어린 서윤이에게 그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무조건적인 온정이었습니다. 그날 서윤이는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밟히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이 국밥 한 그릇의 온기를 100배, 1000배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다시 현재의 시간, 서윤이의 사무실. 30년의 세월이 흘러 깡마른 소녀는 약속대로 강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서윤이는 낡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책상 위에 놓인 제 옛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세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 시간이에요. 30년 전의 빚, 지금부터 전부 갚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에게 이 싸움은 그녀의 인생을 구원해준 한 사람에게 바치는 30년 묵은 약속의 증명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놈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했지요. 고민하던 서윤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아드님이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다는 걸 증명할 녹음 파일 같은 거요. 하지만 그놈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런 증거를 남겼겠냐.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려고요. 어머니, 혹시 잠시 연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 아들이란 괴물을 잡기 위해 제가 직접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다른 할머니들의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이는 낡은 시장에서 몸빼 바지와 빛바랜 카디건을 구해왔고 제 머리에는 값싼 흰머리 가발을 씌웠습니다. 얼굴에 검버섯과 주름을 더욱 도드라지게 화장하고 두꺼운 돋보기 안경까지 쓰니 거울 속에는 저도 알아보지 못할 낯선 노파가 서 있더군요. 어머니, 절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순박하고 귀가 얇은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하세요. 알았다. 우리 영감탱이가 남겨준 땅판 돈이 좀 있는디 아들놈한테 다 뺏길까봐 겁나서 왔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서툰 사투리로 말하는 제 모습에 서윤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들의 투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건물과 젊고 세련된 사람들. 제가 평생 살아온 시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심장이 발 뒤꿈치부터 쿵쾅거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저 박민준 대표님 소개받고 왔는디 김영희 할매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저는 다른 피해자 할머니의 이름을 댔습니다. 제 어눌한 말투와 초라한 행색에 젊은 여직원은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김영희라는 이름에 금세 표정을 바꾸더군요. 잠시 후 사무실 가장 안쪽에서 제 아들 민준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 김영희 어르신 소개로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박민준입니다. 이리 앉으시죠. 아들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 다른 사냥감을 만난 사냥꾼처럼 가장 인자하고 믿음직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그날만큼 낯설고 소름 끼쳤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이시라더니 아주 젊으시네. 저는 아들이 안내하는 대로 푹신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분노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표정을 감추고 어수룩한 노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돈 묶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희는 원금은 100% 보장해드리면서 매달 연금처럼 따박따박 고수익을 드리는 특별 상품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던 그 거짓말이 아들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지옥 같은 설명을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번지르르한 사무실,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으니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온갖 그래프가 그려진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이가 알려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어르신? 이만한 상품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하시죠. 아들이 계약서와 펜을 제 앞으로 쓱 밀어놓더군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아이고 듣고 보니 참 좋긴 한디 우리 아들놈이 이런 건 다 사기라고 모르는 사람이 돈 얘기하면 무조건 조심하라고 혀서. 저는 일부러 순진하고 겁먹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짜증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금세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몸을 기울이더군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 아드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 물정을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제 어머니, 바로 제 이야기를 제 아들놈은 천연덕스럽게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며 귀가 솔깃한 척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자식들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대표님은 부모님도 이런 거 해드렸슈? 제 질문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해드렸지요. 제게 전 재산 맡기시고 지금은 강원도 공기 좋은 데서 편하게 노후 즐기고 계십니다. 매달 제가 보내드리는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린 요양원도 텅 비어버린 제 통장도 모두 진짜 효도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제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 안의 녹음기가 이 모든 소리를 잘 담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계약을 망설이는 척 주름진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네, 알았슈.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근데 영감탱이 도장이 집에 있는디 내일 다시 오면 안 될까? 아들은 다 잡은 고기를 놓친 듯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물론입니다, 어르신. 그럼 내일 제가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들은 저를 문 밖까지 배웅하며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그 지옥 같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윤이의 차에 오르자마자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옷깃에서 브로치를 떼어내 작은 기계에 연결하고는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서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내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전부 녹음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괴물이 된 아들의 목소리를 증거로 잡아냈다는 처절하고도 통쾌한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놈이 훔친 돈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정점은 바로 화려한 호텔에서 열린 약혼식이었습니다. 서윤이와 저는 하객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꽃장식과 샹들리에 아래 제 아들은 부유한 집안의 딸을 옆에 세우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아들의 성공을 칭송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모든 것은 노인들의 피눈물로 지어진 신기루라는 것을요. 주례사가 끝나고 아들이 반지를 교환하며 사랑을 맹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던 식장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서윤이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는 정복은 입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남자 몇몇이 함께였지요. 식장의 음악이 멎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들의 장인이 될 뻔했던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경비는 어디 갔어? 하지만 서윤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윤이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박민준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체포영장이라는 말에 식장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지요. 사기? 말도 안 돼. 이건 음해야. 저 여자가 날 망치려고 꾸민 짓이라고.
아들은 마지막까지 발뺌하며 서윤이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서윤이는 그런 아들을 상대하는 대신 식장의 음향 담당자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식장 전체에 아들의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머님, 아드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제게 전 재산 맡기시고 지금은 강원도 공기 좋은 데서 편하게 노후 즐기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제 앞에서 저를 팔아 사기를 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무대 위의 아들과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식장 뒤편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남루한 제 모습은 더욱 눈에 띄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무대 위에 얼어붙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아들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 당장 내 딸 옆에서 떨어져. 신부의 아버지가 분노에 차소리쳤고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오해입니다. 아들의 비명 같은 변명은 누구의 귀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아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고 찰컥하는 소리가 그날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빛나던 순간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모두의 외면 속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차갑고 무거운 정의의 무게를 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날, 제 심정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높고 엄숙한 법정, 방청석 한쪽에 앉아 있으니 숨이 턱턱 막혀왔지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제 아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두 손, 고개를 푹 숙인 모습, 누더기 같은 죄수복. 제가 평생을 바쳐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처참한 행색에 어미된 마음은 미움도 분노도 잊은 채 그저 시리고 아파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서윤이는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제 아들의 죄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아들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부터 법정은 또 다른 지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가 아닙니다. 아픈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서툰 사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순자 어르신은 안타깝게도 수년 전부터 심각한 치매를 앓아왔습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왔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병을, 제 가장 아프고 약한 부분을 아들이 무기로 삼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윤이가 제 어깨를 감쌌지만 저는 온몸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아들 민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더 초라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것이 사실입니까? 내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날로 심해져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보살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꾸 돈을 잃어버리시고 이상한 사람들에게 속아 돈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연극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모든 진실을 그저 침에 앓는 늙은이의 망상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빼앗겼을 때보다, 낯선 요양원에 버려졌을 때보다 더 깊은 절망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 아들을 위해 바쳤던 모든 헌신이 아들의 거짓 눈물 한 방울에 더러운 오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서러운 어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거짓 눈물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조차 제 아들을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방청석에서는 오죽하면 아들이 그랬을까 하는 수군거림마저 들려왔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거짓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재판장이 서윤이에게 다음 증인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마지막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윤이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서윤이는 저를 한 번, 그리고 피고석의 제 아들을 한 번 쳐다보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 이서윤. 바로 접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아들의 변호사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이 증인석에 설 수 없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지요. 하지만 서윤이는 침착하게 이 증언을 하는 동안에는 동료 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기고 자신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증언하겠다고 재판장을 설득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는 변호사석이 아닌 증인석에 섰습니다. 냉철했던 변호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상처받은 한 명의 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박순자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서윤이는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박순자 어르신께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목숨을 구했던 시장의 고아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이를 쳐다보더군요. 피고인 측은 박순자 어르신이 돈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사람을 쉽게 믿는 치매 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믿으셨습니다. 서윤이는 가방에서 낡은 머리핀 하나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30년 전 굶주리고 남루했던 저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믿어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고아 아이를 자신의 밥을 나눠주며 지켜주셨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머리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서윤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피고인은 저분을 정신 나간 노인이라고 매도했지만 저분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선 변호사 이서윤은 없었을 겁니다. 마침내 서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아들을 향해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사람이 말하는 기억이 왜곡되고 망상에 시달린다는 저 치매 노인이 바로 굶어 죽어가던 한 아이를 살린 사람입니다. 저분의 선량함을 증명할 증인이 필요하십니까? 서윤이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박순자라는 사람의 인품에 대한 30년간 살아 숨쉬어온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절절한 외침은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들의 거짓말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이 통째로 구원받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이의 증언으로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변호사는 서윤이가 제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특별한 경우라며 그 증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판의 흐름이 불리해지나 싶던 다음 재판일, 저는 법정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방청석이 수십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평생을 함께했던 시장의 이웃들이었습니다. 맞은편 채소가게 최 씨 할머니, 아랫목 정육점 김 사장, 골목 끝 포목점 아저씨까지. 그분들은 그날 하루 장사를 모두 접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와 저를 위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첫 증인은 최 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40년 지기로 떨리는 걸음이었지만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박순자 씨를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알다마다 40년도 넘었지. 저 양반 시집 와서 시장에 처음 자리 잡을 때부터 내내 봤어. 내 눈이 증인이여. 증인이 아는 박순자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윤이의 질문에 최 씨 할머니는 저를 한 번, 그리고 피고석에 제 아들을 한 번 쏘아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순자는 독한 여자였어. 자기한테는 지독하게 독하고 자식한테는 지독하게 헌신적인 여자. 한겨울에 손이 다 터서 피가 나도 아들놈 학원비 벌어야 한다고 국밥 그릇을 놓지를 않았어. 저 자식 입으로 고기 반찬 들어가는 거 보고 자기는 멀건 국물에 밥 말아먹던 어미여. 다음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정육점 김 사장이었습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그날 그의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 박민준이 어렸을 때부터 보셨겠군요. 맞지. 제 대학 등록금 낸다고 순자 씨가 가게까지 내놓으려고 했던 걸 내가 뜯어 말렸어. 밥은 굶어도 자식은 굶기면 안 된다고 정육점 문 닫을 때 남은 뼈다귀라도 싸주면 그걸로 국물 내서 아들놈부터 먹이던 어미야. 박순자 씨가 변호인 측 주장처럼 돈에 대한 분별력이 없거나 망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 사장은 그 질문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그 양반이 얼마나 계산이 정확한데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들놈한테 들어가는 돈 말고는 자기한테는 양말 한 켤레도 사 신는 걸 못 봤다니까. 그 모든 돈이 다 어디로 갔겠어? 전부 저 자식한테 들어갔지. 김 사장은 제 아들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뒤로도 시장 사람들은 차례로 나와 저의 지난 세월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법이나 계약서 같은 것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굳은 살이, 제 얼굴의 주름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증언들은 제 아들이 덧칠한 거짓의 페인트를 벗겨내고 박순자라는 사람의 진짜 인생을 법정 안에 고스란히 되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제 평생의 세월이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증언으로 법정의 분위기는 저희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 내내 단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요. 길고 길었던 재판의 마지막 순서, 최후 변론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아들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변명과 동정심에 호소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만져 실수를 저질렀다는 둥,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둥, 뻔하고 힘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던 여린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법이라는 칼을 쥔 냉철하고 강인한 변호사만이 서 있었지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윤이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최후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을 아픈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서툰 행동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들은 명백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윤이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사실 관계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돈은 단 한 푼도 어머니를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급 아파트, 외제차, 약혼녀를 위한 사치품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약탈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어머니의 치매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어머니를 모신 곳은 전문적인 치료시설이 아닌 요양비조차 제때 내지 않은 유기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유기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에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팔아 또 다른 노인에게 사기를 치려 했습니다. 이것은 서툰 사랑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입니다. 서윤이의 논리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을 허무는 망치 소리처럼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을 모두 나열한 뒤 서윤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판장을 향해 이전보다 훨씬 더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헌신과 믿음을 가장 가까운 자식이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비극입니다. 서윤이는 방청석에 앉은 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방청석에 앉아 계신 박순자 어르신을 봐주십시오. 저 깊은 주름 하나하나에, 저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에 아들을 위한 희생의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피고인은 바로 그 세월을 훔친 것입니다. 서윤이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이 사회의 수많은 자식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수많은 부모님들께 보내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는 죄가 천벌을 받는다는 낡은 말을 법의 이름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마지막 양심입니다. 서윤이가 자리에 앉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이의 마지막 말은 제 인생 전체를 위로하고 대변해주는 가장 아프고도 고마운 변론이었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 선고 공판이 열리기까지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초조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 저는 서윤이와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할머니들의 손을 꼭 잡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은 저를 응원하러 온 시장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분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들어오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서 있는 제 아들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얼굴에서 더 이상 제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죄인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엄숙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주는 소위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회 경험과 정보력이 부족한 다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고인의 범죄 수법은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의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갈취하여 그들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재판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맺혔던 억울함과 서름을 하나씩 씻어 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고통이 저만의 망상이 아니었음을 세상이 그리고 법이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아들을 차갑고 준엄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기른 친어머니를 상대로 그 신뢰를 배신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법정에서 자신의 치매 앓는 어머니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매도하며 마지막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동정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한다. 제 옆에 앉은 할머니들이 제 손을 더욱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문. 피고인 박민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징역 15년.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제 아들 민준이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른 쪽에서도 또 다른 쪽에서도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눈물 흘렸던 할머니들이, 저를 위해 장사를 접고 달려와 준 시장 이웃들이 모두 함께 울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할머니들에게서 빼앗은 돈, 그 피눈물이 밴 돈을 되찾는 싸움이 남아 있었지요. 서윤이는 밤낮으로 아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했고 몇 달에 걸친 지루한 민사소송 끝에 마침내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돈을 찾았습니다. 아드님이 숨겨둔 재산을 전부 환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되찾았어요. 그래, 이게 우리 할머니들 피눈물이구나. 저는 서윤이가 내민 통장을 보았지만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묵직한 책임감만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의 법률사무실 회의실에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셨던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들은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몰라 불안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계셨지요. 저는 서윤이와 함께 그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깊이 숙여 머리가 땅에 닿을 듯이 사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아들놈이 지은 죄는 곧 이 어미가 지은 죄입니다. 제 자식을 잘못 키운 죄, 여러분의 평생을 망가뜨린 죄,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사죄에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저는 허리를 펴고 서윤이가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들을 하나씩 나누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이게 다 뭐예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대신 대답해 주었지요. 저희가 환수한 피해 금액입니다. 물론 잃어버리신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피해 입으신 금액 비율에 맞춰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께서 본인 몫보다 다른 분들께 먼저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다. 제 아들놈 죗값을 치르고 나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부디 이걸로 작은 위로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분들이 평생을 모아왔지만 이제는 영영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의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울음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다 끝난 줄로만 알았는데.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 덕분에 이 돈이라도 찾은 거지.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할머니들은 제게 다가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남긴 상처는 제 몫의 돈을 되찾는다고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제 마음의 한도 함께 녹아내린다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죗값을 치르고 다른 할머니들의 눈물값을 돌려주고 나니 몇 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도 서윤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더디게나마 아물어가고 있었지요.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도 그립지도 않다고 생각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곧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어머니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면회를 와달라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서윤이는 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렸지만 저는 가봐야만 했습니다. 용서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이 지독한 인연의 매듭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난생 처음 교도소라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과 높은 담벼락,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암담하고 서글픈 곳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온 아들의 모습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머리카락은 다 빠져 듬성했고 잘생겼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낯선 중년 남자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아들은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절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하면서 후회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했습니다.
제발,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가 용서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들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눈에서 진정한 뉘우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심만이 보일 뿐이었지요. 제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민준아, 내 얼굴을 보니 그동안 죗값을 잘 치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나는 내 어미이기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끊을 수 없다.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상대는 너의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을 내어주었던 힘없는 늙은이들이었다. 어머니, 그분들께도 평생. 내 죄는 세상에 지은 죄이니 평생 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진짜 속죄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저는 제 할 말이 모두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쉬운 위로나 값싼 용서는 아들을 또 다른 괴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걸어 나오자 차가운 교도소의 공기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제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들과의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제 인생에도 비로소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서윤이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한 집을 구해 쉬라며 평생 제가 모시겠다고 말했지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아니다, 서윤아. 내가 평생을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편히 쉬면 병만 난다.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겠다. 우리 할머니들이랑 같이. 저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다른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일부 되찾기는 했지만 자식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세상에 버려졌다는 외로움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다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제가 남은 돈으로 시장에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국밥집을 다시 열어보려고요. 그런데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할머니들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또 해. 이제는 기력도 없어. 돈을 벌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졌다고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뜨끈한 밥 한 그릇 만들어서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온기를 나눠주자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웃어보자는 말이에요. 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며칠 뒤 할머니들은 하나둘씩 제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먼지를 털고 낡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솥을 닦으며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할머니 국밥집이라는 간판을 내건 저희 가게가 문을 여는 날이 왔습니다. 가게 안은
구수한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가게가 훤하네. 다시 보니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다들 덕분이에요. 어서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옛 시장 이웃들이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축하해 주었고, 서윤이와 그 아이, 제게는 손녀나 마찬가지인 아이도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일을 도왔습니다. 하루의 장사가 끝나고 저희는 가게 앞에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옆에는 서윤이와 손녀가,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자매나 다름없어진 우리 국밥집 할머니들이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할머니, 웃으세요. 치즈, 치즈. 그날 찍은 사진은 얼마 뒤 커다랗게 인화되어 가게에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보듬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에게 기꺼이 기댈 어깨를 내어준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제 아들이 부순 자리에는 더 크고 따뜻한 가족이 새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국밥집이 시장 골목의 작은 등불처럼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저희는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시간 저희 가게 맞은편 어두운 골목에 아주 낯선 손님이 찾아왔었다는 것을 저는 아주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림자 같은 손님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길고 긴 죗값을 모두 치르고 만기 출소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던 눈빛은 공허하게 꺼져 있었고 비싼 옷으로 감쌌던 몸은 남루한 죄수복 출조복 차림이었습니다. 갈 곳도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던 아들의 발걸음은 기억을 더듬어 익숙한 시장 골목으로 향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발견한 것이지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버렸던 바로 그 어머니가 환하게 불을 밝힌 국밥집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요. 가게 창문 너머로 아들은 자신의 흔적이 완벽하게 지워진 세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 깊어진 주름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로 뚝배기에 뜨거운 국밥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는 서윤이가 친딸처럼 살갑게 손님을 맡고 있었고 훌쩍 자란 서윤이의 딸, 제게는 손녀인 아이가 밝게 웃으며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을 망쳤다며 울부짖던 다른 할머니들 역시 서로에게 농담을 건네며 자매처럼 일하고 있었지요. 그 풍경은 아들이 부서뜨린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자신 없이도 완벽하게,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공간 안에 아들인 자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따뜻한 불빛 밖, 어둡고 추운 골목에 서 있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걷어찬 것이 바로 저 따뜻한 세상 안의 자기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저 불빛의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다가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발길을 옮기며 얼어붙은 눈물과 함께 마지막 한마디를 뱉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틀렸습니다. 저기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패배와 어리석음을 온전히 인정하는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제 아들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다시는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이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무겁고도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국밥집의 하루하루는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땀 흘려 일하고 서로의 아픈 등을 두드려주는 일상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이 되어 주었지요. 그렇게 또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국밥집 2층의 작은 제 방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서윤이가 환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지유한테서 온 편지예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더냐? 지유가요, 학교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대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였는데 상 받은 글을 할머니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지. 뭐예요? 저는 손녀가 대상을 받았다는 말에 기특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나 배우들이겠거니 짐작만 할 뿐이었지요. 서윤이는 제 옆에 앉아 손녀의 글씨가 적힌 편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위인이나 유명한 연예인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매일 시장 골목에서 뜨거운 국밥을 파는 우리 할머니 박순자 여사님입니다.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를 그저 평범한 국밥집 주인으로 보지만 저는 할머니가 그 어떤 장군보다도 용감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복수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대신 용서와 사랑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국밥집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저는 어느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는 제 고통의 시간을 그리고 제 선택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은 가끔 저에게 핏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서윤이의 목소리도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제 심장에 와서 박혔습니다. 저는 가끔 무서운 일이 생기면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처럼 용감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편지를 다 읽은 서윤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녀의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과거를 보상받는 따뜻하고도 벅찬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내며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아이의 편지 속에 담겨 있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꺾이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핏줄보다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망가뜨린 모든 것이 제 손녀의 글 한 줄로
온전히 구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녀의 편지를 받고 또다시 몇 번의 봄이 지났습니다. 저희 할머니 국밥집은 이제 시장 골목의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저희 할머니들의 정겨운 말 한마디에 시름을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로 가게는 늘 북적였지요. 화사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바쁘게 돌아가는 가게 안 풍경과 활기 넘치는 시장 사람들을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훌쩍 자라 이제는 어엿한 청소년이 된 손녀 지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힘드셨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 컸네. 할머니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손녀밖에 없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도 있고 이모 할머니들도 다 계시잖아요. 지우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가게 안에서 함께 웃고 있는 서윤이와 다른 할머니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지우는 가게로 다시 들어가려다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멈춰 섰습니다. 가게 문 옆 계산대 위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작은 모금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서윤이들을 위해라고 서툰 글씨로 쓰인 보육원에 보낼 돈을 모으는 통이었지요. 지우는 자신의 작은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지우야, 그건 내 용돈 아니냐?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도 있다고요. 지우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것처럼 다른 아이도 따뜻한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그 작은 손으로 소중한 용돈을 모금함 안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30년 전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이제는 제 손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온정의 이야기가 이제는 저 없이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길고 혹독한 겨울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무심코 내밀었던 작은 온정 하나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제게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남긴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그 흉터 위에는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서윤이와 손녀가 제 곁에 나란히 와서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행복하게 웃음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배신과 눈물로 얼어붙었던 제 인생의 계절은 이제야 비로소 따뜻한 봄입니다.